우리 엄마가 재벌가에 시집간 뒤 이내 싸구려 남동생은 한 무리의 부잣집 도련님들과 된장녀 응징단을 만들었다. 그들은 나를 유혹해 바람 피우게 한 뒤 내 본 모습을 폭로하려 했다. 쟤는 내 누나가 아니야. 겉보기엔 그렇게 청순해 보여도 사실은 진작 여기저기서 다 잤어. 이런 여자는 엄청 싸구려야. 세상 물정도 모르고 대충 좀 구슬리면 바로 엎드려서 내 개가 되지.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그 안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구 소공자를 만나기로 했다. 너는 내가 크다고 생각해. 안 커? 잘생긴 부잣집 도련님은 나를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다. 커? 나는 뒤에서 그를 끌어안고 우울한 척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남들과 다르다고 무시당했어. 너는 저 나쁜 사람들이랑 다르잖아. 너는 분명 나를 지켜줄 거지?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래, 우수총각은 참 속이기 쉽다. 이 도련님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기가 내 약혼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 도련님들은 폭발했다. 구모, 너 미쳤냐? 우리를 배신하다니? 내가 유혹하기로 했잖아. 내가 왜 침대에 기어올라? 나는 어릴 때부터 예쁘게 태어났고 성적도 좋았으며 유치원 때부터 늘 모두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자주 내게 한마디를 했다. 너는 좀 덜 웃어. 나는 엄마에게 왜냐고 물었다. 엄마는 말했다. 늘 웃고 있으면 싸구려 남자들이 알아서 꼬여. 우리 그 아름다운 엄마가 실수로 남자에게 미소만 보여도 그 무리들은 파리처럼 달라붙었다. 나는 엄마와 반대로 얼굴에 늘 웃음을 달고 있었다. 나를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 전부 내가 뒤에서 방법을 바꿔가며 복수했다. 나중에 엄마는 밖에 잃어버렸던 내 부자 친아빠를 찾아냈고 나를 데리고 이사했다. 집에는 싸구려 남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강년이었다. 우리가 마주치자마자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원수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입모양으로 내게 말했다. 가식 떠내. 내가 어떻게 손보는지 봐라. 나는 이너선트한 척 그에게 웃어 보였다. 진무, 나도 알아. 겉으로는 순할수록 여자들은 뒤에서 더 반전이 크지. 진무는 그 바닥에서 유명한 한량으로 잘생기고 돈도 많고 연문도 끊이지 않았다. 그는 비혼주의였고 왼손 새끼손가락에는 늘 반지를 끼고 있었다. 단체 채팅 사람들은 그의 제안으로 된장녀 응징단을 만들고 또 된장녀 응징 계획을 써두었다. 진무가 총기획자였다. 그가 자신에게 준 썰정은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 마음을 접는 방탕한 도련님이었다. 예전에도 그는 자주 탕하의 회도라는 썰정으로 여자를 희롱했고 백발백중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절대 실수가 없을 거라 자신했다. 그리고 진무의 절친한 형제 심사는 나를 보고 첫눈에 반한 연하 순정남이었다. 그는 진무가 자리 차지하는 동시에 일부러 나를 유혹할 것이다. 내가 한 번 걸려들면 내 남동생이 사람을 데리고 불륜 현장 급습을 한다. 그때 심사가 돌아서서 내가 양다리를 걸쳤다고 욕하고 찍어둔 증거를 꺼내기만 하면 나를 완전히 평판이 바닥나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재판관이라 불렀다. 강년을 도와 그 교활한 모녀를 함께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맹세했다. 진무는 한 달을 들여 나와 온라인 채팅을 하며 내 취향을 파악했다. 그는 대화할 때 자주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두터운 재력을 드러냈다. 또 주소를 받아 계속 각종 사치품을 보냈다. 말도 달고 돈도 많은 부잣집 도련님이 제 발로 와서 공짜로 퍼주는데 내가 당연히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진무, 세상 물정도 모르네. 2월 상품 가방 몇 개만 보내도 저렇게 좋아하다니. 강년은 그의 지원 역할을 하며 나를 그가 별장에서 연파티에 데려갔다. 속사정을 아는 무리는 모두 고소해하며 내가 덫에 걸리기를 기다렸다. 이건 나를 위해 정성껏 꾸민 사냥 게임이었다. 5홀 중앙의 진행자는 광대 가면을 쓰고 있었다. 갑자기 별장이 온통 어둠에 잠겼다. 정전됐어. 나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강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곧 나는 반응했다. 이 손은 강년의 손이 아니었다. 내가 단단한 물건 하나를 만졌기 때문이다. 남자 손에 낀 반지가 나를 눌렀다. 그리고 강년은 원래 반지 끼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코끝에 닿은 건 낯선 우디 향이었고 맞자마자 비싸 보였다. 동시에 광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방금 왕게임에서 진 사람은 이성과 1분 동안 키스해야 합니다. 귓가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진 사람 진무 아니야. 자기는 여자랑 절대 키스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곁사람의 접근을 느끼고 입꼬리를 올렸다. 여자친구를 수도 없이 바꿔놓고 또 자기는 여자랑 키스한 적 없다고 시침이 떼다니 정말 위선적이었다. 나보다 더 가식적인 사람이 제일 싫다.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고 옆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동작이 느껴졌을 때 나는 살짝 고개를 들고 먼저 다가갔다. 입술 위는 축축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키스 실력은 형편없었고 심장박동은 북소리 같았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반응이 이렇게 풋풋해? 키스도 못해. 하지만 곧 내 허리 위에 손이 하나 더 올라왔다. 그 손의 허리를 감싸는 동작은 아주 능숙했다. 사람을 잘못 키스했다. 이쪽이 진무였다. 나는 낯선 남자의 아랫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그가 낮은 신음을 흘렸다. 나는 진무가 아주 또렷하게 한마디 욕하는 걸 들었다. 젠장. 그리고 나는 그에게 세게 끌려 그의 품 안으로 당겨졌다. 불이 켜졌다. 진무는 음침한 얼굴로 내 입술의 물기를 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훑었다. 마침내 의심의 시선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심사에게 떨어졌다. 나는 순결하고 무고한 얼굴로 제자리에 서서 눈을 2번 깜빡였다. 새 형수 꽤 예쁘네. 정말 잘 어울려. 와, 이건 진짜 사랑이다. 진형이 사람 입술을 저렇게까지 부어오르게 키스한 건 처음 보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는 얼굴로 분위기를 맞췄다. 원래부터 화가 나 있던 진무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얼굴이 굳었다. 방금 분명 키스한 사람은 그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곧 진무는 다시 다정하고 깊은 표정으로 바꾸고 내 손을 잡아 나를 안쳤다. 그는 오늘 밤 단번에 나를 손에 넣으려 했기에 지금 아무리 화가 나도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가장 잘생긴 남자는 둘이었다. 내 오른쪽에 앉은 진무와 맞은편에 앉은 심사. 보기로 둘 다 키가 180은 넘었다. 그리고 방금 내게 키스한 사람도 대충 그 정도 키였다. 심사의 임무는 내가 진무와 관계를 확정할 때 우리 감정이 불안정한 틈을 타 끼어들어 나를 유혹해 바람 피우게 하는 것이었다. 계획의 내막을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진무가 그가 중간에 끼어들어 미리 손 썼다고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진무가 계속 그를 쳐다보는 걸 보고 심사는 영문을 몰라 했다. 나는 진무 옆에 앉아 심사에게 웃어 보였고 그는 반사적으로 내게 환한 미소를 돌려주었다. 진무의 눈밑에 사나운 기운이 스쳤고 내 손을 쥔 힘이 더 세졌다. 나는 한 바퀴 둘러보다가 이 두 사람 말고도 키 큰 남자가 하나 더 있는 걸 봤다. 그는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2층으로 올라갔다. 넓은 어깨에 잘록한 허리, 다리는 저 둘보다 한참 길었고 몸 비율도 아주 좋았다. 아쉽게도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강렬히 냉소하며 내 귓가에 다가와 말했다. 그만 봐. 저 사람은 구모야. 너는 평생 손도 못 대. 진형이 널 좋아하는 걸 아니까 데려온 거지. 아니었으면 난 여기 데려오지도 않았어. 그가 너의 뭘 봤는지도 모르겠네. 강렬은 도발법을 성실하게 써가며 진무의 지원 역할을 했다. 주변의 배우들도 호흡을 맞추며 떠들었다. 진형이 어떤 여자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본 적이 없어. 분위기 조명이 켜졌다. 시끄럽던 음악도 상황에 맞춰 고백 노래로 바뀌었다. 진무는 비혼주의를 상징하는 새끼손가락 반지를 빼서 내 손바닥에 건넸고 그 도화 같은 눈으로 정답게 나를 바라봤다. 옆에서는 또 한바탕 떠들썩한 소리가 났다. 극도의 애매한 분위기는 확실히 대놓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사람을 취하게 했다. 아마 어떤 여자라도 이 연속된 행동에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뛰었을 것이다. 나는 웃는 얼굴로 제자리에 앉아 진무가 보인 애정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 진무는 이미 공략에 성공했다고 여기며 흥미없는 기색을 드러냈고 눈에는 냉담한 뿐이었다. 나는 그의 미세한 표정을 살피며 알맞게 수줍은 표정을 지었고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일깨웠다. 방금 그게 내 첫 키스였어. 진무의 득의양양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새까매졌다. 그는 공작새처럼 계속 내게 웃어 보이던 심사를 차갑게 노려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화장실에 한번 다녀왔다. 휴대폰이 켜졌다. 진무, 골뱅이 강연. 내가 언니 남친 많다더니? 왜 방금 그게 그녀 첫 키스라고 했어? 강연, 연기하는 거지. 어쩌면 너처럼 여자친구 잔뜩 사귀고도 자기 첫 키스 아직 있다고 하는 걸지도. 진무, 개소리. 나는 진짜 아직 있다. 곧 그새 메시지는 진무가 회수했다. 단체 채팅을 한번 훑어본 뒤 나는 내 휴대폰을 넘기며 별장에 오기 전에 채팅 기록을 찾았다.
어떤 친절한 사람이 미리 익명 메시지를 보내왔다. 낯선 친구, 가지마. 그들이 너한테 함정을 팠어. 나는 사랑에 눈먼 사람 같은 말을 답장했다. 진무는 나한테 아주 잘해. 그는 날 아주 사랑해. 사실 나는 원래 그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방금 그건 내 첫 키스였어. 나 조금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 그런데 그의 키스 실력은 왜 이렇게 서툴지? 뒤에서 공략이라도 안 봤나? 세면실에서 나오자 검은 캐주얼 차림의 다리 긴 남자가 차가운 얼굴을 하고 휴대폰을 든 채 못마땅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아랫입술이 까진 걸 봤다. 그리고 익숙한 우디 향도 맡았다. 진무와 심사가 오늘 현장에서 제일 잘생긴 두 남자라는 말은 거두겠다. 눈앞에 이 사람이 더 예뻤다. 그는 봉황눈을 무표정하게 뜨고 있을 때면 차가운 기운이 배어나오는데 지금은 수치심과 성난 감정이 섞여 그 차가움이 옅어졌다. 게다가 엉덩이도 강년보다 더 올라가 있었다. 구모는 내 시선이 너무 무례하다고 느낀 듯 입술을 꽉 다물었다. 나는 표정을 가다듬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연습한 청순가련 형식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입술이 다친 것 같네요. 그는 눈매의 냉기가 더 짙어졌고 까만 눈으로 나를 깊게 한 번 보더니 성큼성큼 떠났다. 나는 그가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며 계단을 내려갈 때 비틀거리는 걸 봤다. 강년은 눈치 빠르게 우리가 함께 나온 걸 보고 단체 채팅에 메시지를 보냈다. 강년, 얘 화장실 한 번 갔다 온 사이에 구모를 유혹하려 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여자애 안 끌리거든. 꿈도 꾸지 마. 심사, 아까 진무 형이 그렇게 세게 키스했는데 이따 나한테 넘기기 아까워하지는 마. 진무, 누가 걔를 신경 써. 꽃뱀 하나일 뿐이야. 뭘 하든 내 마음대로 해. 빨리 끝내. 너무 늦지는 마. 그러다 걔가 진짜 날 사랑하게 되면 너는 국물도 못 마셔. 심사, 그렇게 자신만만해? 진무, 꺼져. 얼른 내연녀나 해. 사진 찍어 증거 남기는 것도 잊지 마. 진무는 전화한다는 핑계로 일부러 자리를 떴고 무대를 나와 심사에게 비워주었다. 나는 발코니로 가서 바람을 쐬었다. 심사는 쇄골이 드러나는 흰 셔츠를 입고 풋풋한 남대생 같은 기운을 풍기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누나, 진무 좋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걔 전 여친 엄청 많고 절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심사와 진무는 바닥선과 도덕감이 모두 아주 낮아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끈적하게 내 귓가에 다가와 말했다. 나는 누나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도 신경 안 써요. 나랑만 같이 있으면 집이랑 차는 전부 누나 거예요. 이어서 그는 팔찌 하나를 꺼냈다. 나는 이게 시사신상이고 값이 100만이 넘는다는 걸 알아봤지만 아쉽게도 짝퉁이었다. 내가 거절하기도 전에 팔찌는 이미 내 손목에 채워졌다. 솔직히 말해, 심사는 내연녀 하기에 재능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대로 입 밖으로 칭찬했다. 심사는 그 칭찬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나는 금팔찌를 벗었다. 돈 많은 사람에게 붙으려면 확실히 미색에 기대도 되지만 부자인 척하며 짝퉁을 선물할 필요까진 없어. 심사는 내가 자기를 돈 많은 사람에게 기대어 올라가려는 제비족으로 오해한 걸 보고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멸시받은 금팔찌를 움켜쥐고 발끈하며 소리쳤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어떻게 짝퉁일 수가 있어. 곧이어 그는 자기 눈앞에서 구매대행에게 차단당하고 삭제되는 걸 똑똑히 봤다. 그는 3초 멍하니 있더니 또 분노하며 나를 비난했다. 내가 돈 많은 사람에게 붙는다고 해도 너는 안 골라. 내 손에 돈이 전혀 없고 재산은 나중에 전부 강년 명의로 갈 거라는 거 알아. 나는 흔들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그의 연기를 보다가 재산이 전부 강년에게 간다는 말을 듣고 입꼬리를 올렸다. 심사는 못마땅하게 나를 보았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나는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쓸었다. 너, 왜 강년이 이 몇 년 동안 집에서 계속 사랑을 못 받았는지 알아? 그의 어머니가 내연녀이기 때문이야. 그때 그의 엄마가 우리 아빠와 엄마 사이에 끼어들었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고 떠났어.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건 그들이 알아낸 소식과 완전히 달랐다. 그들 눈에 나는 늘 내연녀의 딸이었다. 나는 가냘프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강년은 결국 무고하니까 우리도 더는 추궁하지 않았어. 그때 우리 부모님은 학교에서 유명한 캠퍼스 공식 커플이었고 같이 찍은 사진도 적지 않아. 조사하면 바로 알아.
사랑에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많은 남자들이 나에게 고백했지만 그들은 너무 위선적이었고 아주 재미없었어. 하지만 진무는 달라. 그는 아주 흥미로워. 그런데 만나고 나서 보니 그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어. 그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어. 심사는 엄청난 정보량에 정신이 아찔해져 멍하니 그 자리에 섰다. 나는 손끝으로 그의 코를 톡 건드렸다. 꼬마 동생, 지름길만 생각하지 마. 대학에서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 나는 발 아픈 가느다란 하이힐을 벗고 그도 신경 쓰지 않은 채 혼자 흔들의자에 앉았다. 우울하고 고독했다. 그것도 내가 연기하길 좋아하는 설정이었다. 심사는 아직 어리고 생기 넘치는 여자애들은 그의 곁에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진무 앞에서처럼 순진한 어린 여자애인 척하면 안 된다. 반드시 다른 색채를 좀 더해야 그의 탐색욕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이성에게 호기심을 품는 순간 그는 넘어간다. 심사는 털썩 내 옆에 앉았고 흔들의자가 2번 흔들렸다. 그의 임무는 나를 유혹해 바람 피우게 하는 것이었다. 지금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바로 돌아가지는 않을 터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바람이 한 차례 스쳤다. 정성껏 손질한 긴 머리카락이 공교롭게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의 눈동자가 대굴 굴러가더니 곧바로 가난한 남자 대학생 설정을 받아들이고 되받아 물었다. 누나, 예술은 돈이 많이 들잖아. 누나는 예전에 혹시 지름길을 걸어본 적 있어? 게다가 누나처럼 이렇게 예쁘면 전남친도 분명 많았겠지. 그는 연달아 2 질문을 했고 말투에는 자기조차 눈치채지 못한 질투가 묻어 있었다. 나는 낮게 웃음을 흘렸다. 그는 또 발끈했다. 뭐가 웃겨?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물어본 것뿐이야. 나는 느긋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심사는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가 그러고도 자기가 밀리는 것 같다는 걸 알아차리고 고집스럽게 다시 나를 보았다. 나는 눈을 휘어 웃었다. 지름길, 넌 사람을 쫓기 전에 조사도 제대로 안 했어? 경매에서 100만이 넘게 팔린 그림은 내가 학비를 마련하려고 그린 거야. 심사는 무의식적으로 믿지 않았다. 강연히 내가 그저 위선적인 속 빈 강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림 제목을 말하자 그는 더더욱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그 그림 그린 사람은 3년 전에 죽은 늙은이 아니었어. 나는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며 그를 보다가 그의 머리를 톡 건드렸다. 바보. 아무렇게나 만든 죽은 사람 신분일 뿐이야. 그냥 화제거리였을 뿐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어차피 그림은 사람이 죽어야 값이 오르잖아. 그리고 전 남친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예쁘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이야. 내가 안 예뻐 보여. 나는 그에게 바짝 다가가 그의 동공 속에서 내 모습을 봤다. 몸짓 언어의 접촉은 사람 사이 거리를 빠르게 좁힐 수 있다. 심사는 갑자기 감히 나를 보지 못했고 목을 대가 한 번 움직였으며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손에 든 금팔찌를 꽉 쥐고 있었고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정말 이 팔찌가 진짜라고 생각했다. 다만 살 때 마음을 쓰지 않고 아무나 하나 붙잡아 물건을 받아온 것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그의 손에서 팔찌를 가져와 내 손에 끼웠다. 이 마음은 받을게. 짝퉁 팔찌라도 밤속에서는 희미한 빛을 반짝였다. 그래서 분명 정성껏 관리된 손 위에서는 유난히 눈에 띄었다. 심사는 나를 깊이 보다가 끝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중에 진짜를 줄게우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느슨하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차라리 내 신발이나 신겨줘. 오늘은 좀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어. 심사는 망설이지 않고 몸을 숙여 내 발을 잡았다. 뒤꿈치가 까져 피가 난 걸 보고는 못마땅하게 말했다. 이런 신발은 왜 신어? 발이 다 까졌잖아. 나는 가볍게 한마디 받았다. 진무의 전 여친들은 다 하이힐을 신었어. 그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게 신발을 신겨주던 손이 멈췄다. 심사는 일어서서 딱딱하게 말했다. 피곤하면 걷지 마. 내가 안고 돌아갈게. 그는 내가 거절할까 봐 한마디 덧붙였다. 걱정 마. 연문으로 가면 아무도 못 알아봐. 난 여기 지리에 익숙해. 걱정하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그는 자신이 가난한 남대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잊고 부잣집 도련님의 대저택에 익숙하다는 걸 드러내버렸다. 나는 그의 속셈을 찌르지 않고 눈을 감고 정신을 쉬었다.
그가 나를 휴게실에 데려다 놓았을 때 발에는 부드러운 슬리퍼 한 켤레가 더해져 있었다. 심사가 방금 하인에게 달라고 한 것이었다. 진무, 그렇게 오래 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와? 사람은. 심사는 내가 소파에 기대 잠든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사진 실력은 꽤 괜찮았다. 나를 아주 예쁘게 찍었다. 진무, 어이, 역시 꽃뱀이네. 100만이 넘는 팔찌를 자면서도 안 빼. 너도 진짜 미천 들이기를 아까워하지 않는구나. 나는 2월 상품 가방 하나 사는데도 10만 조금 넘게 썼는데. 심사는 방금 일을 말하지 않고 그저 얼버무리며 진무의 말에 맞장구 쳤다. 심사, 계획대로라면 며칠 뒤 내가 그녀한테 차갑게 굴고 그 다음 내가 자리 차지하면 되는 거지? 진무, 응. 내일은 너희 오지 마. 난 그녀 작업실에 갈 거야. 먼저 이 어린 예술가를 좀 가지고 놀아야지. 심사가 다급히 그에게 뭘 하려는 거냐고 캐물었지만 진무는 일부러 말하지 않고 비꼬기만 했다.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거 보니 누구한테 홀려서 자기 형제도 잊은 거냐? 심사는 곧바로 침묵했다. 아직 분명히 조사되기 전이라 그는 감히 자기 속내를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저마다 딴속셈을 품은 이들을 바라봤다. 보아하니 더 판을 키워야 했다. 진무는 그날 밤 나와 심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저 내가 돌아간 뒤 그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다는 것만 알았다. 예전엔 바로 답하던 잘 자라는 인사도 이제는 답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니 휴대폰에는 이미 20개가 넘는 메시지가 더 와 있었다. 진무의 원래 계획은 먼저 내가 그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다음 그의 냉대를 받아 상처받게 한 뒤 마지막에 심사가 빈틈을 타 나를 유혹해 바람피우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사건의 전개는 오히려 그를 곧바로 초록 모자를 쓴 광대로 만들어버렸으니 그가 당연히 달가올 리 없었다. 진무가 내 작업실을 찾아왔을 때 나는 우아한 긴 원피스를 입고 거기 서서 꽃꽂이를 하고 있었다. 유리 온실, 햇빛도 딱 좋았다. 그의 시선은 내 몸에 멈췄고 눈 밑에는 순간 경탄이 스쳤다. 그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의아하다는 듯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왔어? 오늘 누드 모델 하려고. 진무의 느슨한 복숭아꽃 눈은 잠시 굳더니 곧 되물었다. 누드 모델, 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그에게 문 앞에 모집 조건을 보라고 눈짓했다. 누드 모델 1명 모집. 조건은 몸매가 좋고 복근이 8조각일 것. 그는 비웃듯 웃더니 상의를 홀랑 벗었다. 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어? 유혹하려면 확실히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했고 희고 곱게 생긴 건 꽤 괜찮았다. 진무는 약간 어색하게 고개를 한번 돌렸다. 눈앞의 여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시원하게 벗고 있으니 아무래도 수치심이 좀 더해졌다. 가운데 유리 온실은 천장이 뚫려 있어 채광이 아주 좋았다. 진무는 수용도가 높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드러냈다. 면면 그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모델 조건 몰라? 아래도 벗어야 해. 그의 웃음은 얼굴에서 굳었고 이어 알겠다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가 그저 핑계를 대며 자극적인 걸 즐기려는 줄 알았다. 어차피 그의 눈에 나는 아주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자였으니까. 그는 태연하게 바지도 벗어 바닥에 던졌다. 이러면 되지. 온실 안은 고요해서 거의 아무 소리도 없었다. 진무는 보기 좋지만 힘든 포즈를 취한 채 내가 다음에 뭘 할지 기다렸다. 나는 한번 웃고는 대답하지 않은 채 시선은 화판에 집중했다. 3시간이 지나자 진무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점점 사라졌다. 감히 그를 혼자 옆에 그렇게 오래 방치한 사람은 없었다. 지금 그를 놀리는 건가? 그는 다가와 내 화판을 획 빼앗으며 못되게 말했다. 너 진짜 그림만 그리려던 거야? 내 화판을 보는 순간 그의 추궁하는 목소리는 멎었다. 그림에는 아무런 음란한 기운도 없었고 빛을 실삼아 인체를 반쯤 가렸으며 사방에는 독일붓꽃이 둘러싸고 있었다. 고독하고 우울하며 성결했다. 그는 잠시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게 내 눈에 비친 나야. 나는 그의 아름다운 복숭아꽃 눈을 애틋한 듯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넌 아주 특별해. 내가 아는 남자애들이랑은 전혀 달라. 비록 너는 사람들 속에서 능숙하게 어울리지만 늘 어딘가 거리감이 있어. 자기가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나는 내 외로움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이라고 생각해. 알아.
너는 계속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어. 마지막에 나는 새끼손가락 반지를 그에게 돌려줬다. 너의 영혼은 자유로워. 나는 결혼으로 너를 속박하지 않을 거야. 진무가 나를 보는 눈빛이 점점 달라졌다. 나는 부드럽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그의 쇄골 위에 독일붓꽃 한 송이를 그려넣고 가볍게 한 번 입 맞췄다. 이 꽃은 너랑 아주 잘 어울려. 그는 꽤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맡긴 채 코끝으로 고양이 같은 가벼운 콧소리를 내며 키스를 청하는 동작을 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지만 나는 더 깊이 교류할 생각은 없어서 그가 함부로 움직이는 손을 막았다. 내 눈빛은 점점 우울해졌다. 그가 너처럼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한마디가 순식간에 애매한 기류의 거품을 깨뜨렸다. 진무는 잠시 눈빛을 모으더니 소리 내 물었다. 누구? 그 목소리에는 이를 악무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선입견으로 내가 말한 사람이 심사라고 여겼기에 반응이 몹시 컸다. 나는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눈을 내리깔았다. 아모. 나는 어릴 때부터 남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했어. 하지만 이런 국면이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재벌가에서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랐을 거야.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일단 상대가 공감과 연민을 느끼게만 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속도로 마음을 공략할 수 있다.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언젠가 친동생에게 사랑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는 그의 쇄골 위 꽃을 만지며 한숨 쉬듯 말했다. 가끔은 늘 생각해. 어쩌면 내가 떠나면 모두에게 좋을지도 몰라. 진무의 말투에는 의심과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친동생에게 사랑받는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간을 찌푸리며 강연히 내가 목욕하는 걸 훔쳐본 일을 말했다. 나는 진무가 진상을 캐러 가는 게 두렵지 않았다. 어떻게 캐도 잘못은 강연에게 있으니까. 나는 표정을 가다듬고 내 얼굴이 우울하면서도 순결해 보이도록 한 뒤 기대듯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가 마음을 접었으면 좋겠어. 원망하려면 나를 원망해. 그는 원래 나를 품에 안고 위로하려 했지만 내 시선의 신호에 당황해서 옷을 주워 들었다. 한 오후 내내 우리는 그저 조용히 이야기만 나눴다. 다만 진무의 오후는 아마 그리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지금 분출할 곳 없는 불을 억누르고 있을 테니까 가끔은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법이다. 나는 그의 바지를 흘끗 보고 실컷 사람을 들쑤셔 놓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몸을 빼 떠났다. 강연, 오후 진전은 어때? 그 가식쟁이 걸려들었어. 진무는 단체 채팅에 내가 그려준 그의 누드화를 올리고 일부러 요란하게 모두를 멘션했다. 진무, 잘 그렸지? 걔가 나를 사랑해 죽겠대. 나는 차가운 눈으로 이 말을 봤다. 헛소리.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의 3분 뒤 심사가 나타나 메시지에 답했다. 아, 그럼 나는 밤에 걔 만나러 갈게의. 심사는 성실하게 내연녀 노릇을 했고 진무가 낮에 나와 데이트만 하면 밤에는 반드시 틈을 비집고 나를 만나러 왔다. 나도 연기하는 게 즐거웠다. 둘 다 사람 비위를 아주 잘 맞췄으니까 내가 시간을 짤 필요도 없었다. 그들 스스로 일정을 다 정했다. 심사가 불쌍한 표정으로 내 손을 잡고 금팔찌를 주며 말했다. 누나, 이건 내가 알바 3개 해서 번 거야. 나는 마음 아픈 표정을 지었다. 그건 너무 힘들었겠다. 진무, 너 진짜 사람 비위 맞추려고 별짓 다 하는구나. 그 못생긴 금팔찌를 손에 끼게 하다니. 심사, 금도금 은이야. 걔가 남자는 25 넘으면 60이라면서 나 같은 점고 잘하는 애를 좋아한대. 진무는 이를 갈 정도로 분해했고 다음날 바로 나를 금은방에 데려가 심사가 준 팔찌를 그 자리에서 녹였다. 애 팔찌가 순금인 걸 보자 그는 완전히 얼굴이 어두워졌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 공예는 너무 못생겼어. 너한테 안 어울려. 내가 새 걸 사줄게. 나는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좋다고 대답했다. 휴대폰 안에는 심사의 프로필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심사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 이미 최근에 어린 남동생 하나가 나를 쫓아다닌다고 솔직히 말했고 나는 그저 그가 조금 불쌍하다고 여긴다고 했다. 진무는 차가운 얼굴로 내가 답장하는 걸 보더니 그날 바로 단체 채팅에서 심사를 크게 욕했다. 진무, 골뱅이 심사, 너 대낮에도 급하게 내연녀가 되려고 해? 심사, 내 계획이 원래 이거 아니었어. 뭐가 급해? 자기 자신이 안 믿겨?
심사 앞에서 나는 진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드러냈다. 나는 그저 억울함을 참고 그에게 탕아가 돌아서길 기대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자리 차지 기회가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진무는 분명 나와 정식으로 관계를 확인한 적도 없으면서 멋대로 남자친구 신분에 몰입했다. 나는 대화 기록 일부를 펼쳐 그에게 보여주고 그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그들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날이 머지않았고 나는 그 전에 내 신분을 잘 처리해 둘 필요가 있었다. 내연녀에 따른 재벌가 귀공자와 정략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강년 집안의 오래된 일을 퍼뜨렸다. 강년, 나 반드시 이 천한년이 양다리 걸친 걸 폭로할 거야. 집에서 쫓아내. 강년, 우리 엄마는 내연녀한테 몰려 죽었어. 이 모녀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누명을 씌워 너무 사람을 우습게 봐. 강년, 너희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침대 사진 한 장도 못 찍었어? 골뱅이 진무, 걔가 너한테 그린 나체 그림 올려서 뭐해? 걔 사진을 올리라고. 강년의 죽은 어머니는 그의 금기였다. 그 해의 재벌가 아가씨는 혼자 캄캄한 작은 방에서 죽었다. 그녀가 죽은 뒤 집에서는 더 이상 강년을 제어하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처럼 비뚤어지게 큰 것도 일부러 방치한 결과였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해 끼어든 건 그녀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은 더 악질적이었다. 그해 학교에서 내 어머니를 집단 괴롭힘하고 멋대로 음란한 소문을 퍼뜨렸다. 내 어머니는 확실히 여린 성격이었고 유언비어에 몰려 무너진 끝에 결국 혼자 떠났다. 그리고 아버지 시점에서는 사랑하던 사람이 약혼전에 달아난 것이었다. 그 더러운 일들도 재벌가 정략결혼과 함께 잔잔한 물 아래로 숨겨졌다. 강년 어머니가 그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와 다투는 동안 일부러 이 일을 말해 그를 자극하지 않았더라면 그 남자가 결혼 기간에도 미친 듯이 사람을 찾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말했다. 나중에 큰 집에 들어가 살고 싶고 돈도 많이 갖고 싶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나를 데리고 돌아왔다고. 그리고 강년 그 멍청이는 지금까지도 자기 처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그저 자리 차지 도구로 여겼을 뿐이다.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었다면 죽은 뒤에 그에게 퇴로조차 남겨주지 않았을 리 없다. 나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고 휴대폰에 익명 메시지가 또 도착했다. 낯선 친구, 내일 그들을 만나러 가지 마. 내가 말했잖아. 그들은 좋은 놈들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매일 그가 나에게 끊임없이 말했다.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스스로를 아끼고 함부로 남자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나는 그에게 사실 나는 누구와도 연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저 별장에서 그날 중심을 못 잡아 실수로 사람에게 키스했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을 뿐이라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에게 말했다. 이 모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니 쫓아오는 사람이 많은 건 아주 정상이라고. 그는 심사의 정체를 까발리고 또 진무도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아버지가 나더러 정략결혼하래. 누구에게 시집가도 다 똑같아. 저녁에 진무와 심사를 만나겠다고 각각 약속한 뒤 나는 구모에게 초대를 보냈다. 불륜 현장 급습에 어찌 남자 주인공이 빠질 수 있겠는가. 구모는 몸매가 가장 좋고 오직 그만이 이 연극의 남자 주인공을 맡을 자격이 있다. 구모는 약속 시간보다 반 시간 일찍 왔고 나는 10분 늦었다. 그는 귀한 집안의 소공자 같은 모습으로 단정하게 거기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은 조명 아래에서 보송보송해 보여 무척 얌전해 보였다. 백년세가에서 길러진 사람은 타고난 거리감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니 왜 그가 이 바닥 아가씨들이 모두 손에 넣고 싶어하는 고고한 꽃이 될 수 있었는지 이상할 게 없었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나는 일부러 차갑게 굴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나의 냉담한 표정을 보며 눈에 약간의 서운함이 떠올랐다. 내가 날 좋아하지 않으면 굳이 나를 불러낼 필요는 없어. 나는 턱을 괴고 이 소공자가 혼자서 한참 말하게 두었다가 그제야 입을 열어 끊었다.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럼 구 소공자는 내가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구모는 멍해졌다. 그의 18년 인생에서 누구도 그에게 남에게 어울리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피라미드 꼭대기의 사람으로서 늘 남을 가려내는 자리 차지 쪽이었다.
그는 신중히 재며 아직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취기를 빌려 일부러 중심을 못 잡은 척하며 발목을 삐끗하고 그대로 그의 품에 쓰러졌다. 오 풋풋하고도 뜻밖의 키스 하나. 약간의 술 냄새를 띠고 있었다. 그의 아름다운 봉황 같은 눈이 크게 뜨였고 손이 내 허리를 받쳤다. 미안. 그가 얼굴을 붉히고 당황한 모습은 오히려 고지식한 애송이 같았다.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말했다. 우리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아. 내 몸의 냄새가 아주 익숙해. 나는 그의 목덜미 냄새를 맡았다. 그는 오기 전에 샤워를 했고 온몸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고 진한 화장품 냄새는 전혀 없었다. 내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진무는 단체 채팅안에서 거리낌 없이 말했다. 나는 이미 그에게 넘어갔다고. 구모는 내 휴대폰의 감시 화면을 보았고 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똑똑히 본 뒤 그는 말소리마저 흔들렸고 마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너 다 알고 있었어. 사실이 우세하지 않을 때는 모든 걸 감정에 맡겨라. 나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저 눈가를 붉히며 애처롭게 구모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별로라서 그래서 다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너도 내가 그런 바람 피우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단체 채팅에는 계속해서 더러운 욕설이 튀어나왔다. 유언비어는 언제나 이렇게나 쉽게 퍼진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내 눈을 보며 눈빛에 연민이 번졌고 멀어지던 태도는 모조리 사라졌다. 그가 손을 내밀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얼굴로 그의 손가락을 한 번 비볐다. 방금은 내가 처음으로 먼저 사람에게 입맞춘 거야? 내가 내 약혼자 해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히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내 입술은 키스하기 정말 좋아. 몇 번 더 해도 돼. 그의 손이 굳은 채 허공에 멈췄다. 너 취했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손을 붙잡았다. 내가 큰 것 같아. 안 큰 것 같아. 그는 눈을 감은 채 감히 말을 못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뒤에서 그를 껴안았다. 그는 눈을 뜨고 이상한 감촉을 느낀 뒤 동공이 커졌고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다르다는 이유로 늘 무시당했어. 나는 작은 목소리로 내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오래전에 이미 구모가 나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가 알아낸 건 전부 내가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었다. 지나치게 아름다운 한부모 모녀는 언제나 온갖 음침한 시선을 받게 된다. 발육기 때 나는 가슴이 크다는 이유로 젖소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와 내 어머니는 똑같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그들은 한편으론 내 미모를 칭찬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뒤에서 헐뜯었다. 저렇게 큰데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만져졌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는 그저 내 장점을 조금 이용했을 뿐인데 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그 멍청이들이 서로 물어뜯게 만들었다. 구모가 그렇게 많이 조사했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찌 모르겠어. 그의 집안 배경이면 무엇을 알아내든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그는 약속에 나왔다. 그는 여전히 나쁜 여자 하나에게 연민을 품었다.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너는 그 나쁜 사람들과 달라. 너는 분명 나를 지켜줄 거지? 그의 마음속 저울은 결국 내 쪽으로 기울었고 그는 대답했다. 그래, 내 약혼자가 되겠다고 한 그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의 기술은 서툴렀지만 잘 맞춰주는 점이 그 부족함을 메웠다. 나는 구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가 능숙하다고 칭찬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취향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한참 나를 보더니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만 속이지 않으면 돼.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그들과 다르잖아. 내가 어떻게 너를 속일 수 있겠어. 내 몸에 있는 모든 건 내가 처음으로 겪는 거잖아. 진무와 심사는 이미 내가 서로 다른 방으로 불러놓았다. 동시에 나는 울먹이는 음성 하나를 보냈다. 나 좀 데리러 와줄래? 구모는 침대 곁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내가 연기하는 걸 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한번 만졌다. 자기야, 익숙해지면 돼. 어차피 내 이런 모습을 본 건 너뿐이야. 얌전히 여기 있어. 남한테 들키지 말고. 가끔은 자기의 악질적인 면을 드러내는 편이 오히려 사람을 안심시킨다. 그는 배경이 충분히 강해서 이런 수단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미간을 풀고 점잖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녀는 상면이 새로 보낸 호텔 주소를 똑똑히 본 뒤 표정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그가 새로 조사해낸 소식은
그의 어머니야말로 제3자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벌가 사람은 어떻게 잘못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잘못한 사람은 강면의 엄마일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모든 사람 눈에 제3자가 되었다. 이상할 것도 없었다. 이 집에서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진실을 알게 된 뒤 그는 그 이른바 누나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나서야 문득 떠올렸다. 오늘은 된장녀 응징 계획에서 상면을 유혹해 잠자리에 들게 하는 날이었다. 누가 성공했지? 그는 차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강연 휴대폰의 위치를 보다가 그가 거의 도착했을 때 아무렇게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목욕 가운을 입은 채 느긋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강연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다. 그가 알아낸 소식도 내가 일부러 흘린 것이었다. 아니면 이 여성 능력으로는 아예 찾아낼 수 없었다. 강연이 나타났을 때 나는 갑자기 달려들어 그를 껴안았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는 반사적으로 밀어냈다. 내가 흘린 눈물과 몸의 흔적을 똑똑히 본 뒤 그의 표정은 굳어버렸다.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집에 가자. 말을 듣지 않고 또 반항적인 남동생 나쁜 짓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마음은 약하다. 목을 조여 죽일 수 없다면 말을 잘 듣게 길들여 써먹으면 된다. 나는 담담하게 주위를 훑어보았다. 이 호텔은 4명이었다. 결국 강연이 나를 데리고 호텔을 나갔다. 그리고 내 메시지를 받은 직원은 이미 심사와 직무를 각각 데리고 이 장면을 보게 했다. 차에서 내린 뒤 나는 눈을 내리깔고 창백한 얼굴로 강연에게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는 짜증스럽게 자기 머리를 한번 헝클었다. 나를 상대하지도 않고 짜증나 죽겠네라고 투덜댄 뒤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스스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누그러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마지막 하나도 거의 공략이 끝났다. 연기는 끝까지 해야 한다. 호텔에서 나온 뒤부터 나는 우울한 캐릭터를 유지하며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않았다. 강연이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저녁 먹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문이 갑자기 확 열리고 강연이 뛰어들어왔다. 내가 멀쩡한 걸 보고 나서야 무너진 듯 말했다. 너 왜 대답을 안 해? 난 내가. 그의 어머니는 외롭게 방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뒤늦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쉬지 않고 불평했다. 내가 변한 줄 알았냐? 빨리 해명해. 나는 너한테 전혀 그런 마음 없어. 게다가 저 사람들도 생각을 안 해.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마지막 말을 할 때 강연은 이를 갈다시피 했다. 그가 처음으로 음란한 소문이 대상이 된 게 하필 자기 누나와 방을 잡았다는 내용이었다. 사진과 글까지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심사와 직무는 계속 그에게 따져 묻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가 한참 설명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나는 그가 가장 싫어하는 청순가련형 미소를 지으며 웃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누나는 당연히 널 사랑하지. 그가 반박할 틈도 없이 나는 원격 차단 버튼을 눌렀다. 이 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두꺼운 커튼은 굳게 닫혀 바깥빛이 한 줄기도 스며들지 못했다. 방 안에는 다급하고 무거운 숨소리만 남았다. 강연은 예전에 어머니의 죽음을 직접 목격해서 어둡고 밀폐된 방에 어느 정도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었다. 휴대폰이 켜지고 희미한 빛 아래에는 공포를 억누르는 두 눈이 있었다. 불쌍한 그 모습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내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너 왜 이래? 나는 일부러 이해 못하겠다는 듯 달려든 사람을 보며 달래듯 그의 등을 토닥였다. 불이 켜진 그 순간 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강연은 마침 나를 껴안고 있었다. 정말 엉망인 장면이었다. 아버지가 노해 소리쳤다. 이 못난 자식, 내가 미쳤냐. 감히 갑자기 내 누나를 넘보려고 해. 처음에 증가해서 나한테 귀띔했을 때도 난 안 믿었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집이 곧 이 바닥에 웃음거리가 되게 생겼다. 강년은 이 말을 듣고도 머리가 아직 막지 않았고 곧바로 따귀를 맞아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갔다. 놀란 어린 짐승 같았고 약하고 어쩔 줄 몰라 했으며 눈에는 온통 혼란뿐이었다. 검은 가죽 벨트가 떨어지려는 순간 내가 앞으로 나서 막았다. 팔에는 눈에 띄는 붉은 자국이 남았다. 강년은 멍하니 한쪽에 서 있었다. 나는 강년에게 달래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정략 결혼 일은
이미 생각해뒀어요. 그제야 강년이 정신을 차리고 내 앞을 막아서며 크게 말했다. 안 돼. 아버지는 그를 노려봤고 강년은 목을 치켜세우고 욕하듯 말했다. 그해 당신이 우리 엄마와 정략 결혼한 것도 좋은 결말이 없었잖아. 지금 또 당신 딸까지 죽이려는 거야? 나는 화를 내는 아버지를 막았다. 아버지는 경고하듯 강년을 한 번 보고 나는 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들어가 호텔 해프닝을 설명했다. 내가 확실한 대답을 하고 나서야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너희가 엉망으로 굴지 않은 게 다행이다. 강년은 못나서 이미 비뚤어지게 자랐다. 나는 아버지가 계속 말하기도 전에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제 신부는 떳떳하지 않아요. 구모는 저를 좋아하지만 국가 쪽에서 꼭 저와 정략 결혼에 동의할지는 몰라요. 만약 무슨 뜻밖의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잠시 저울질한 뒤 목소리가 차갑고 단단해졌다. 너는 무슨 사생아가 아니다. 애초에 강년 그 엄마가 잘못만 안 했어도 내가 내 엄마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진 않았을 거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남들의 눈에 우리 엄마가 내연녀였다는 신분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나는 성을 바꾸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여전히 엄마를 따라 상시성을 썼다. 문을 나설 때 어머니는 흰 원피스를 입고 연약하게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나와 한 번 눈을 마주치고 결국 과일을 들고 들어갔다. 신분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내가 회사 일을 접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진무와 심사가 동시에 나서서 해명했다. 호텔의 일은 그저 오해였고 그때 그들은 모두 현장에 있었다고 하지만 된장녀 응징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아무도 중단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 채팅하는 온통 듣기 거북한 말로 가득했다. 그들은 자기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고 이전에 자기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국가와의 정략 결혼은 아직 협의 중이었고 나는 대외적으로 예전처럼 싱글이라고 밝혔다. 나는 그렇게 빨리 구모와의 관계를 발표할 생각이 없었다. 그 집안은 오래된 명문가라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 적어도 그의 부모가 정한 합격 며느리 명단에서 나는 지금 아예 들어갈 자격도 없었다. 그리고 진무는 계속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요즘 매일 만나자고 했다. 나는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껐다. 강년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내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걸 알아채고 예민하게 나를 한 번 봤다. 그는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집에 있는 게 싫으면 나가서 살게. 요즘은 일 처리하느라 바빠서 확실히 그를 잊고 있었다. 집에서 나는 그를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오해도 풀려서 강년은 나에게 훨씬 더 가까워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해? 언니의 집은 당연히 내 집이지. 요즘 나는 벌인 일이 꽤 컸고 사업 경쟁이 걸리면 국가도 한 입 뜯어먹으려 했다. 권력을 얻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근본을 잇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좀 돌아봤는데 최근 확실히 웃는 일이 줄었다. 지금은 남들이 나를 둘러싸고 웃을 뿐이고 배 나온 양복 차림의 남자들도 마찬가지니까 예전 나를 응시하던 시선은 전부 사라지고 남은 건 비위 맞춤뿐이었다. 나는 강년을 보며 그의 곁으로 걸어갔다. 부모님 말고 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뭘 걱정하는 거지? 강년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에 있는 은행카드는 이제 내 부카드였고 모든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넘겨받았다. 뛰어보려 해도 무슨 큰 파도도 못 일으킨다. 그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의 눈두덩이 붉어졌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걱정 마. 내가 잘못만 하지 않으면 나는 널 떠나지 않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만 속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엔 진심이 하나도 없어. 강년은 내 뒤를 따라오며 내가 맞은편 협상 책임자를 갖고 놀아 빙빙 돌리는 걸 직접 봤다. 그는 이제 내 본성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또 어쨌다는 걸까? 나는 평생 사람을 속일 생각은 없다. 속이는 건 아주 피곤하니까. 강년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을 굳히고 내게 휴대폰 속 단체 채팅을 보여줬다. 내게 보여주기 전에 강년은 자기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많이 지웠다. 그는 곁눈질로 나를 힐끗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땐 그냥 철이 없었을 뿐이야. 화났어. 나는 무표정했고 그는 순식간에 긴장했다. 나는 가볍게 입을 열었다. 꽁으로 죄를 갚아 지금 심사에게
내가 내일 3시에 진무를 만난다고 말해. 이건 작업실 열쇠야. 밤에 그에게 열쇠를 주면 널 용서할게. 구모구 소공자도 이 일에서 떼어놔야 한다. 국가의 불만을 사면 안 되니 사람의 본 모습을 폭로하는 이 뒤집어쓴 죄는 강년이 지게 하자 강년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시 화면에는 그가 열쇠를 심사에게 준 것이 보였다. 휴대폰 메시지는 끊임없이 들어왔다. 진무는 매일 시시한 화제를 찾아왔다. 내가 그를 만나겠다고 하자 그는 기뻐 날뛰며 곧바로 그 소식을 또 단체 채팅에 공유했다. 나는 대충 몸단장을 한 뒤 휴대폰을 켜서 작업실의 감시 화면을 봤다. 작업실 안에는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었고 이 게임도 이제 끝나야 했다. 작은 도둑 하나가 미리 안으로 숨어들었다. 진무는 분홍 셔츠로 갈아입고 머리도 손질해서 사람을 꽃보다 더 곱게 보이게 했다. 나를 보자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옷을 벗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이번엔 안에서 그리자 진무는 뭘 떠올렸는지 얼굴에 웃음이 더 짙어졌고 나를 따라 작업실로 들어갔다. 작업실 문이 하나씩 밀려 열리고 나는 감시 화면을 보며 그 작은 쥐가 낭패한 채 이리저리 숨는 걸 지켜봤다. 나는 마지막 문 앞에 멈춰 서서 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바로 여기로 하자. 진무의 쇄골 아래 예쁜 장식용 체인 목걸이가 보이자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지만 말없이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진무의 눈에 실망이 비쳤다. 이번엔 전부 안 벗어도 돼? 안 벗어도 돼. 나는 건성으로 휴대폰을 봤다. 이번 그림은 분명 너무 성의가 없었고 고작 1시간 반만 그렸다. 진무는 그걸 보고 안색이 나빠졌다. 나는 담담하게 그를 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너 안 와도 돼. 면면 너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야. 진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호텔에서 나온 뒤로 내가 그에게 차갑게 대한 걸 그는 다 보고 있었다. 그와 심사는 둘 다 상대방이야말로 그날 호텔에서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옆에 문을 한 번 봤다. 진무는 몸을 일으켜 분노를 누른 채 성큼성큼 앞으로 가 문을 확 열었다. 그는 안에 다른 남자의 그림 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생각도 못했다. 살아있는 남자일 줄은. 방금 여기 서서 얼마나 봤던 거지? 새 사람이야. 아니면 옛사람이야. 진무는 사람을 단번에 잡아 일으켰고 익숙한 얼굴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한 글자씩 내뱉었다. 심사, 내가 감히 여기 나타나. 일부러 여기서 기다리면서 내 꼴을 비웃으려던 거야? 너 시발 아주 신났지? 천한 놈. 오줌병도 주둥이가 크다고 싫어할 놈이 감히 나랑 사람을 두고 다퉈. 심사는 원래 아직도 캐릭터를 유지하며 불쌍한 척, 처참한 척을 하려 했다. 마지막 말을 듣고는 본성을 못 참고 드러내며 주먹으로 되받아쳤다. 기방하는 소란이 컸다. 강년이 소식을 받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엉망진창이었고 그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이 장면을 봤다. 나는 진무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진무는 내가 자기를 지운 캡처를 들고 심사가 천하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캡처는 내가 진무에게 답한 한마디였다. 확실히 엄청 싸구려네. 대충 좀 달래기만 해도 엎드려서 내 개가 되잖아. 진무가 첫날 했던 말과 이런 여자는 엄청 싸구려야. 세상 물정도 모르고 대충 좀 달래기만 해도 엎드려서 내 개가 되지? 딱 맞아떨어졌다. 진무, 내가 뭐 대단한 물건인 줄 알아. 난 이미 그녀한테 내 본 모습 다 말했어. 자리 차지까지 하려 해. 차이기만 기다려라. 천한 놈, 사람하고 잤다고 뭐가 될 것 같냐.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녀는 언젠가 내 거야. 심사, 신경 안 쓰면 또 어쩔 건데. 난 지금 그녀랑 같이 있거든. 심사는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든 채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의 사람은 진무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면 그럼 또 누가 있는 거지? 심사는 눈을 들어 나를 봤고 내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일부러 산싸구려 면 상의를 입고 얼굴이 창백했다. 너 다 알고 있었구나.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더러운 물을 강년에게 뒤집어 씌웠다. 내 동생이 말해줬어. 아니었으면 나도 너희가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 다 같은 언한 사람이니 고개를 들면 안 봐도 숙이면 마주친다. 이 두 집안이 파산하기 전까지는 나는 완전히 얼굴을 찢어놓을 생각이 없었다. 심사는 망설임 없이 강년의 본색을 까발렸지만 나는 그저 입을 열었다. 걔는 너희랑 달라. 걔는 내 동생이야.
강녀는 문 밖에 서 있다가 마침 그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숙인 채 감이 들어오지 못했다. 심사는 분한 듯 물었다. 그래서 그날 밤의 제3자는 도대체 누구였어? 강녀는 비웃듯 코웃음 쳤다. 단체 채팅 메시지 직접 보면 알잖아. 당연히 제일 좋은 상대가 붙는 거지. 구모는 방금 단체 채팅 안에서 우리의 약혼 날짜를 발표했다. 진무라면 어쩌면 아직 좀 견뎌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모는 집안, 품성, 외모 어느 면에서나 그를 완전히 압도했다. 그는 풀이 죽어 고개를 숙였고 떠나기 전 또 참지 못하고 물었다. 도대체 우리를 좋아한 적은 있었어. 내 미소가 점점 옅어졌다. 심사는 목소리를 눌러 쉰소리로 말했다. 국가에 들어가기는 아주 어려워. 나중에 그 집에서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 정략결혼 소식을 현재 인정한 건 구모뿐이고 국가는 아직 바람 하나 내비치지 않았다. 듣자니 그의 어머니는 속셈을 꾸미는 여자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국가를 통해 그와 접촉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학식과 예의를 갖춘 숙녀 아가씨들이었다. 오늘 밤 늘 예의를 지키던 구소공자가 한밤중에 우리 집으로 왔다. 그는 오늘 술을 조금 마신 듯했고 살짝 취한 얼굴이 보기 좋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고 나를 보자마자 첫마디가 이거였다. 너 거짓말했어. 분명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했잖아. 어떻게 또 하나를 꼬실 수 있어? 나는 그저 심사가 또 너를 찾으러 간 줄만 알았어. 나는 비웃었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되물었다. 기계 바람 피운 걸로 쳐. 내 집안에서는 우리 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 이 모양은 대체 뭐지? 구모청은 정신이 들었다. 나는 싸늘하게 그를 한번 보았다. 솔직히 그는 아주 잘생겼고 품성도 그럭저럭 괜찮고 집안도 좋다. 하지만 왜 남들 눈에는 내가 그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밤바람에는 아직도 약간의 한기가 있었고 그는 얇은 옷을 입고 있어서 조금 불쌍해 보였다. 나는 마음이 부서진 어린 도련님에게 외투 한 벌을 남겨주고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이걸 다 생각하고 다시 나를 찾아와 국가의 어른들은 모두 몹시 까다롭고 상대하기 어렵다. 나는 모든 걸 얻은 뒤에도 몸을 낮추고 기를 죽이며 미래 시댁의 비위를 맞출 흥미가 없다. 그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스스로 집안의 모든 일을 잘 해결하고 다시 나를 찾아와야 한다. 4달 후 나는 구모의 메시지를 받았다. 집안 사람들이 동의했어. 구모는 조금 수척해졌고 그는 막 비행기에서 내렸으며 서늘한 얼굴에는 한 가닥 의기양양한 소년 기운이 배어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자기 어머니와 내기를 했고 아주 분명하게 그가 이겼다. 아무도 국가가 나를 선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원하던 결과를 얻었다. 국가의 도움이 있다면 나는 한 단계 더 올라설 뿐이다. 나는 그가 기대하는 시선 아래서 내 약속을 했다. 우리 두 집안은 동시에 약혼 날짜를 발표했다. 약혼 첫 해에 누군가 멘탈이 터져 내가 예전에 가졌던 몇몇 연애사를 폭로했고 그들은 내가 새로운 남자를 사랑하게 된 뒤 구모를 차버릴 거라고 내기했다. 또 어떤 이들은 구모가 먼저 나에게 질릴 거라고 내기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끝내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업이 안정된 셋째 해에 나는 구모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에게 내 본성을 알아볼 시간을 3년 주었다. 그런데도 그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면 그는 운명처럼 내 사람이다. 구모 시점. 그는 상면이 나쁜 여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홀린 듯 약속에 나갔다. 그녀를 보기 전에 그는 그저 진실을 상면에게 알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이 마지막에 그렇게 전개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상면은 뜻밖에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 멍청한 무리들은 그녀에게 방식만 바꿔가며 이리저리 가지고 놀아줬고 학교 다닐 때의 그녀와 똑같았다. 하지만 아주 이상하게도 그는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밉다고 느끼지 않았다. 상면은 그에게 이상하고 사람을 매료시키는 매력이 있었다. 상면이 떠난 뒤 그는 호텔에서 찬물 샤워를 하며 자신을 정신 차리게 하려 했다. 상면의 말 때문에 그는 감히 전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나오고 나서 문 앞에 편지를 보았다. 그 위에는 휘갈겨 쓴 한 줄이 있었다. 너에게 주는 선물로. 편지 아래에는 상자가 있었고 안에는 정교하고 예쁜 넥타이가 하나 있었으며 옆에는 거대한 장미 꽃다발이 있었다. 넥타이를 보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꽃을 보내는 건 무슨 뜻이지?
어디 남자에게 꽃을 보내는 법이 있나. 그는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자신의 올라간 입꼬리와 상면이 속셈을 부린다는 걸 알아차리고도 너무 귀엽다고 느낀 자신을 깨닫자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이 끝장났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과장되기 짝이 없는 꽃다발을 안고 집에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 상면은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 남자 때문만 아니면 더 좋았을 텐데 그는 이미 상면이 직무에게 그려준 것을 봤다. 그녀는 그에게는 그려준 적이 없었다. 그는 조금 분노했고 또 서러웠다. 누가 알겠는가. 그녀가 남에게 유혹당할지. 진무는 무려 일부러 가슴 체인까지 샀다. 뻔뻔한 자식. 그의 약혼자를 유혹하다니.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상면에게 또 오후 내내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이러는 게 좀 성가시다는 걸 알았지만 통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상면은 뜻밖에도 계속 답장해 주었다. 그는 첫 연애라서 늘 얻었다 잃을까 걱정했다. 자신이 이러는 게 아주 성가시다는 걸 알면서도 심사가 그녀의 집까지 쫓아갔다는 걸 알고는 결국 자신도 따라갔다. 그 두 남자는 달콤한 말을 너무 잘했다. 혹시 그녀가 속아 넘어가면 어쩌지 분명 걱정이었는데 입 밖에 나오자 추궁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말을 들었고 그들은 지금 사실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녀는 그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18해를 살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집에서는 그와 상면이 함께하는 걸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열심히 설득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울었다. 하지만 그는 상면이 부드럽게 입을 여는 걸 들었다. 날이 좀 추우니 감기 들지 마. 외투 한 벌이 그의 몸에 걸쳐졌고 그래서 그는 또 달래졌다. 그는 외투 냄새를 맡았다. 그 위에는 은은한 우디 향이 감돌았고 약간의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상면과 똑같았다. 자신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닫고 그는 얼굴이 뜨거워졌고 눈을 들자 2층 불이 켜져 있었고 상면은 창문 저편에서 웃음기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상면은 영리하고 또 여러 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진작 알았어야 했다. 그녀가 접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그 안에는 그의 어머니도 포함됐다. 그는 온갖 마음을 다 써서 어렵게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상면은 다르며 반드시 그녀여야 한다는 걸 이해시키고서야 겨우 집에서 조금 물러섰다. 정식으로 만나기 전 집안의 어린 후배들은 모두 그녀는 속셈이 많아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며칠 전 그녀가 국가와 입찰 경쟁을 해서 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원래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상면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다. 흑백회색을 주조로 한 사무실 안에서 그는 따뜻한 노란색 긴 원피스를 입은 상면이 그녀의 어머니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귓불의 그 하얀 진주는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고 그는 한참 넋을 잃고 바라봤다. 약혼 날짜를 완전히 확정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문을 나선 뒤 그는 어머니가 웃는 듯 많은 듯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 엄마가 그 애를 곤란하게 할까 봐 아직도 걱정했어. 그는 속셈을 품고 일부러 정략결혼 소식을 단체 채팅에 올렸다. 유구모, 너 미쳤냐? 우리를 배신하다니? 내가 유혹을 막기로 했는데 내가 왜 침대에 기어올라? 그는 단체 채팅 안에 추잡한 말을 무시했고 메시지를 보낸 뒤 바로 단체 채팅을 나갔다. 이 무리가 감히 그와 상면이 함께하는 날에 침대에 기어올라 이간질한다면 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집에 경고를 보냈고 내친 김에 그녀의 그 성가신 남동생도 정략결혼 보내버렸다. 이 무리는 마침내 조금 얌전해졌다. 3년 동안 그는 한시도 빠짐없이 시선을 상면에게 두었다. 하지만 바깥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신경 쓸수록 더 쉽게 흔들렸다. 그런데 상면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늘 바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다들 상면이 매정하다고 했고 이 결혼을 좋게 보지 않았다. 청혼에 성공한 그날 그는 오히려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느꼈고 온몸이 둥실 떠서 구름 위를 밟는 것 같았다. 결혼식 날 그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턱을 괴고 난처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앞으로 아이 돌보는 일은 당신에게 맡길게.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역시
상면은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다. 그는 상면이 또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두툼한 유가 수첩 한 권이 그의 앞에 던져졌을 때 그는 여전히 점잖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건 매우 힘들다고 했고 그는 합격한 남편이 될 것이다.